모든 노래가 끝난 뒤에도 무대 위에는 한 노인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명 아래 선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그 노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번 접었던 꿈이 이른의 나이에 다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노인의 숨겨진 삶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4살 강태수 씨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년 전 철물점을 운영하며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집은 이제 큰아들 준혁 씨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죠. 태수 씨는 1층 구석 작은 방 한 칸을 쓰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 방은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수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태수 씨의 입지는 눈에 띄게 좁아졌거든요. 할아버지 또 라면 드셨어요? 냄새 난다니까요. 12살 손자 하유리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죠. 요즘 그의 하루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눈치를 보고 낮에는 동네를 배회하다가 저녁에는 옛날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TV 소리도 크게 틀면 며느리의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하유리까지.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졌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자 아들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동창회 가신다면서요?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게 용돈 모아둔 거 조금. 아버지 용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아시죠? 요즘 하율이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태수 씨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50년 가까이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용돈 몇 푼에 잔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태수 씨는 묵묵히 국물만 몇 숟가락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잘 먹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죠. 문득 그의 시선이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태수 씨는 젊은 시절 노래로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지역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았고 당시 유명 작곡가에게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인 철물점을 이어받아야 했고 그렇게 그의 꿈은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대상 트로피 그리고 아내 수님 씨가 생전에 챙겨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에게 과거의 영광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그의 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집 명의 문제도 있고 그 집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아요? 태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살 때 함께 고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철물점 셔터를 올리던 20살의 준혁이가 어른거렸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내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몸은 한기로 떨리고 있었죠. 동창회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갈 마음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아 사랑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복지관 건물 2층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였습니다. 태수 씨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복지관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3회 전국 어르신 트로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태수 씨는 한참 동안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꿈이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2층 강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4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요. 태수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설레기도 두렵기도 했거든요. 어르신, 혹시 노래 교실 참여하러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수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악보 뭉치를 들고 서 있었죠.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여기 노래 교실 강사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채원 씨의 미소가 유독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태수 씨는 강당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다른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달싹거렸지만 차마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채원 씨가 태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이번에 경연대회 나가실 분들 모집하고 있거든요. 경연대회요? 저 같은 늙은이가요? 늙으시긴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꿈을 꿀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복지관을 나온 뒤에도 태수 씨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처음 보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했죠.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버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동창회 다녀왔다. 태수 씨는 복지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딸에게 다가갔지만 수정이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소파에 앉자 며느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아버님, 이게 뭔지 아시죠? 서류 겉면에는 요양원 입소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버지,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이제 좀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죠. 준혁아, 내가 뭘 잘못했니? 밥도 내가 알아서 챙겨 먹고 청소도 내 방은 내가 하는데.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차라리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거였죠. 수정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태수 씨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정이도 동의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떠났고 피를 나눈 자식들마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방문을 닫는 태수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다시 옷장 위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수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그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낡은 트로피가 나왔죠. 제15회 지역 가요제 대상 강태수. 그 밑에는 아내 수님 씨가 곱게 접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는데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악보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위한 노래.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뭔지 그는 전혀 몰랐거든요. 수님 씨가 언제,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건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이대로 쓸려나갈 순 없다고. 적어도 한 번은 다시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그 뒤로 태수 씨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노래 교실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나머지 날에는 복지관 연습실을 빌려 혼자서 연습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꼭 닫고 아내가 남긴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려 보았지만 50년 동안 녹슬었던 목소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을 이어갔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채원 씨가 태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노래하셨던 분 아니세요? 음정이나 박자 감각이 보통이 아니시던데요. 아, 그게 옛날에 조금. 역시 그러셨구나.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경연대회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태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죠.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응, 조금 있다가. 요즘 매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또 쓸데없는데 돈 쓰시는 거 아니죠? 태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 수강증이었죠. 그게 아버님이 노래교실을 다니신다고요? 하율이 친구 엄마가 봤대요.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어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왜 창피하니?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버님 연세가 몇인데 노래 교실이에요. 그것도 경연대회를 나가신다면서요? 그 나이에 무슨 가수 지망생도 아니고. 며느리의 말에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손자 하유리가 방에서 나와 한마디를 던졌죠. 할아버지 진짜 창피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12살짜리 아이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서 멈추질 않았죠. 창피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아내의 악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 수님 씨는 왜 이 악보를 만들었을까요? 태수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물어볼 걸 후회가 밀려왔죠. 다음 날 태수 씨는 그래도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강당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 어르신 있잖아. 요즘 매일 오시던데 노래를 좀 잘하신다고 경연대회에 나가신대. 허허, 자신감은 좋으시네. 이 나이에 무슨 대회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쓰렸죠. 채원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부러우신 거예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태수 씨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낯선 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아, 아버님 오셨네요. 여기 요양원 관계자분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요양원 상담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요양원 사람까지 불러놓은 거였죠. 아버지, 일단 상담만 받아보세요. 결정은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요. 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결정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원도 넓고 매주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상담사가 말을 이어갔지만 태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태수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내의 악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포기하지 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복지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요양원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태수 씨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죠. 노래라는 작은 꿈 하나 꾸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다니요. 과연 태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긴 그 악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 뒤 태수 씨는 복지관에서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집에서는 매일같이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악보, 당신을 위한 노래.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겠다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채원 씨가 악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이 곡 어디서 나신 거예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아내가 남긴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작곡을 하셨던 분이세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 씨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적도 악기를 다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는지 태수 씨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일단 이 곡으로 연습해 보시죠. 제가 반주 넣어 드릴게요. 채원 씨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노래 교실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 연습실을 찾아 목청을 가다듬었고 조금씩 옛 감각을 되찾아갔죠.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이불, 그리고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까지. 이게 뭐니?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냉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짐이요. 정리 좀 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죠. 태수 씨의 눈에 아내의 유품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님 씨가 아끼던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죠. 이건 안 돼. 태수 씨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거 다 들고 가실 수 없어요. 요양원 방이 얼마나 작은데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이 집도 좁고 하율이도 크고 있고 아버지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라는 말이 태수 씨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살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거였죠.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사고 노후의 꿈을 접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보를 하라니요. 준혁아, 이 집이 누구 집이니?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명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뭐라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요. 아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품 상자만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님 씨가 아끼던 손거울,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편지 한 통. 태수 씨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수님 씨의 손글씨였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젊은 시절의 꿈도 접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노래를 남기기로 했어요.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나는 몰래 음악 학원에 다녔어요. 당신 몰래 작곡을 배웠죠. 3년이나 걸렸어요. 이 곡 하나 완성하는데 서툴러서 오래 걸렸지만 한음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이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 목소리로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라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태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몰래 음악을 배우고 3년 동안 곡을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태수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이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야 한다. 태수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연대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복지관으로 향했죠. 아내의 편지를 읽은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겠다는 결의에 찬 사람이었죠. 채원 씨도 태수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요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 정말 대단하셨던 분 맞죠? 허허, 옛날 얘기죠. 아니에요. 이 정도 실력이면 대회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태수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었죠. 아버지, 수정아, 여긴 어쩐 일이니? 수정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그때 오빠 편들었던 거요. 저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찬성했잖아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빠네 갔다가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 진명에 이전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대요. 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다 진행하려고 했나 봐요.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바로 처리하려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태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집이 탐났던 겁니다. 수정아, 괜찮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버지, 저 오빠한테 따졌어요. 근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다고. 그 말에 태수 씨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오빠 편 안 들어요. 아버지 편이에요. 수정이가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회 나가신다면서요? 저 응원할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태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자신의 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태수 씨는 방에서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당신 피를 받은 아이들이니까. 수님 씨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걸까요? 태수 씨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미워 안 해. 근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태수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 명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드님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경연대회 일주일 전 태수 씨의 노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채원 씨가 감탄하며 말했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 곡 진짜 감동적이에요. 사모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네, 내가 모르게 3년 동안 만들었대요. 와, 정말 사랑이 담긴 곡이네요. 대회에서 이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아내의 50년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 있어요. 뭔데?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돼. 네. 왜요? 그날 나 경연대회 있어.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노래 교실 얘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렸어. 이제야 제대로 차렸어. 태수 씨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내 집 명에 이전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다며?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수정이한테 다 들었어. 태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오해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됐다. 변명 안 들을게. 태수 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둘 거야. 아버지, 유언장도 다 써놨어.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정리할 거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경연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경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어르신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태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르신, 긴장되세요? 채원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떨리지는 않네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믿어요. 객석 한쪽에는 딸 수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휴가까지 냈다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손자 하율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싶대요. 저한테 몰래 전화해서. 수정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손자가 자신을 보러 왔다니요. 드디어 태수 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참가자분, 오늘 부르실 곡과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태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저 몰래 3년 동안 음악을 배워서 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랑 같이 발견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 목소리로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라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50년 전 20살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삶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였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아내의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태수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수님 씨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접을 때 옆에서 손잡아주던 아내,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3년 동안 몰래 곡을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태수 씨의 목소리에 울림을 더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태수 씨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보, 드디어 약속 지켰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연대회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죠. 강태수 참가자의 노래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0년 세월의 사랑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심사평이 끝나고 태수 씨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수정이와 하유리가 환호했죠. 경연대회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아버지, 왜 왔어?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곡을 만드셨는지 몰랐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래 부르시는 거 창피하다고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 명의권도 다 잊어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태수 씨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 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도 미워 안 할게. 아들이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태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나한테 잘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태수 씨가 트로피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족에게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던 74세 할아버지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태수 씨의 성공이 아니라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수님 씨는 남편이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3년이나 몰래 음악을 배우면서 단 한 곡을 만들었어요. 서툴러도 괜찮았죠. 한음에 남편을 향한 사랑을 담았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현실 앞에서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수 씨처럼 어느 날 문득 잊고 있던 꿈이 다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하기 싫으면 꺼져.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에 그녀의 손에 들린 국자가 덜컹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30인분의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여러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남편 회사 회식 때마다, 워크숍 때마다 이렇게 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참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격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토요일 새벽 한서진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서 남편 구재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쩔어 들어왔거든요. 현관에서 쿵쿵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재혁이 구두도 못 벗고 쓰러져 있었어요.
서진이 부축해서 침대까지 데려다 눕혔죠. 그가 뭔가 중얼거렸지만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남편 회사 직원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재혁은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 회식을 했습니다. 처음엔 10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죠. 서진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막 좌판을 펼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미 삼겹살 5근과 목살 3근을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나물 재료만 해도 장바구니 3개가 가득 찼어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 일은 변함없이 서진의 몫이었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나물을 데쳐 무치고 국 끓일 육수를 우렸어요. 12년간 반복한 일이라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팔을 써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푹 꺼진 눈, 창백한 얼굴. 43이 아니라 쉬는 넘어 보였죠.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재혁이 직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슬쩍 빠져나갔다가 직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재혁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잡채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잡채? 잡채는 메뉴에 없었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잡채 해놓으라고.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젯밤 재혁이 현관에 쓰러져 있을 때 뭔가를 중얼거리긴 했습니다. 그 웅얼거림이 잡채를 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여보, 나 어제 그 말 못 들었어. 지금 당장 만들. 됐어. 재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서 있는 가운데 재혁이 서진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매번 이 모양이야. 맨날 까먹고 맨날 빼먹고. 여보, 직원들 앞에서 이러지 마.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뭐,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말도 못해?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물에 불려 쪼글쪼글해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한 손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고 서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뭘 봐, 밥이나 퍼. 재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걱을 들었습니다. 밥을 푸는 동안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무도 서진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고 재혁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서진은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12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사업을 돕는다 생각했어요. 직원들에게 정성을 보여주면 회사에도 좋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무급 가정부였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물러간 뒤 서진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30인분의 그릇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켜놨죠.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서진이 아는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건물. 100억 상당의 빌딩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철저하게 숨겨왔거든요. 서진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나 서진이.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부동산 정리 좀 하려고. 법무사님 소개해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려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깔끔하게 차린 밥상이었죠. 재혁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재혁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또 싱거워.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남자가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짜거나 싱겁거나 덜 익었거나 타버렸죠. 서진의 음식은 늘 틀린 답이었습니다. 재혁이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회사 가야 돼. 그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멈췄어요. 뭔데? 어제 일 사과 안 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 짜증이 가득했죠. 뭔 사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인분 밥을 했어. 그게 네 일이잖아. 내가 돈 벌어오면 넌 집안일 하는 거야. 그게 분업이라고.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꺼지라는 말, 그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이야?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요. 야, 그냥 좀 세게 말한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직원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잡채 하나 못 해놓고.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혁은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오셔 청소해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서진은 식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재혁의 어머니 오말순 여사. 그 사람을 떠올리면 서진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와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냉장고 안을 뒤지고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고 옷장 서랍까지 확인했죠. 그러고는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우리 재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서진은 그 말들을 이 악물고 참아왔어요. 남편이 그래도 자기 편은 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재혁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네가 좀 더 신경 써. 그게 재혁의 대답이었죠.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재혁이는? 아직 회사예요. 맨날 혼자 있으면서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쓱 문질렀어요. 먼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일 깎아드릴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올려다봤어요. 너 요즘 뭐하고 다녀?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 근데 어제 재혁이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어디나 갔다 왔다며?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시장 갔다 온 것 외에는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새벽에 장 보러 다녀왔어요. 직원들 밥해야 해서. 장을? 새벽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요즘 바람피는 여자들이 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 눈은 못 속여. 네 행색이 영 수상해.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을 이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다고요.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재혁이가 요즘 네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너 같은 빈털터리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뒤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2년 동안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이 집구석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갑게 음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촌 오빠였습니다. 서진아, 법무사님 연락처 문자로 보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서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이제 그 빌딩이 자신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강남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사촌 오빠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한서진 씨, 맞으시죠? 법무사 천영식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매각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천 법무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시세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천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매각 대금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그냥 잠깐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트, 장 보러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집에 왔는데 너 없더라. 점심 재료 사러 나온 거야. 금방 갈게. 서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혁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 갔다 왔다니까. 마트? 빈손으로? 서진은 그제야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봤어요.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사지 못했던 거죠. 아, 그게. 요즘 네가 왜 이렇게 수상할까? 재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서진은 어이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의심이었습니다. 나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뭐야? 왜 맨날 어디 다녀와? 난 새벽에 장 보러 다녀온 것밖에 없어. 거짓말, 어머니가 다 봤어. 내가 이상한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한 남자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섰습니다. 잘됐다. 너희 둘 다 있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아, 나 오늘 똑똑히 봤어. 내가 강남에서 양복 입은 남자랑 만나는 거.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법무사를 만난 걸 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불륜으로 오해한 거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분은. 됐어. 변명 듣기 싫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뭘 했어. 2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재혁이 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설명해봐. 그 남자가 누군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무사라고 말하면 부동산 매각건이 들통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륜녀로 몰리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게 말이 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채질했어요. 봐라, 저 뻔뻔한 꼴 좀 봐. 재혁아, 저런 년하고 더 살면 안 돼.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재혁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 함께한 정 따위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서진아, 우리 정리하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네가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난 더 못 살겠어. 1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재혁이 비웃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애도 못 낳고.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서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때마다 홀로 병원에서 울었죠. 재혁은 단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자격? 내가 번 돈으로 네가 잘 먹고 살았잖아. 그게 자격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불륜녀한테 줄 돈 없어.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각오해.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진은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빈털터리가 뭘 보여준다고.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빈털터리라. 곧 누가 진짜 빈털터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가슴이 참 답답하셨죠? 12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혼 통보와 불륜녀라는 누명이라니. 저도 들으면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서진의 선택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혁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서진은 안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재혁은 다정했죠. 서진아, 나만 믿어. 내가 잘해줄게. 그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반대도 뿌리쳤어요. 사촌 오빠가 그 남자 뭔가 수상해라고 했을 때도 귀를 막았죠. 결국 자기 눈이 틀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오말순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재혁이 따라왔죠.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집인데요. 네 집? 웃기지 마. 이 집은 우리 재혁이 돈으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어. 사인해. 서진은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요? 당연하지. 네가 뭘 기여했다고 재산을 나눠 가져. 12년 동안 밥이나 축 내고.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2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회사 직원들 밥까지 해먹인 게 밥을 축낸 거라니요. 난 사인 안 해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어? 바람 피운 년이? 전 바람 안 피웠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다가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야, 재혁아, 전현 좀 어떻게 안 해? 재혁이 한숨을 푹 내쉬며 다가왔어요. 서진아, 좋게 말할 때 사인해. 너 길바닥에 나 앉아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네가 바람 피운 증거 다 모아서 법정에 세울 수 있어. 그럼 넌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서진은 비웃었어요. 증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재혁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전현한테 시간 끌 필요 없어. 그냥 짐 싸서 내보내. 어머니 말이 맞아. 재혁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 이 손 놔. 서진이 팔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재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서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한 번의 손찌검이 12년의 미련을 깨끗이 도려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쯧쯧,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서진은 뺨을 감싸 쥔 채 재혁을 올려다봤어요. 이 남자와 12년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뺨을 때리는 손이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좋아, 나갈게. 뭐? 나가면 되잖아, 대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았어요. 두고 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후회? 빈털터리가 뭘 가지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천법무사였습니다. 한서진 씨, 매각 절차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잔금 치르면 돼요.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확 떠졌네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100억이면 충분하겠지. 니네 인생 박살내기엔. 서진은 사촌 오빠 한도윤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도윤이 서진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야, 너 뺨 왜 그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2년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서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남편의 폭언, 시어머니의 모욕, 불륜 누명, 이혼 통보, 그리고 뺨을 맞은 일까지요. 도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손을 올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내려고. 당연히 끝내야지. 근데 서진아. 도윤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재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들어갈 텐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그건 혼인 전 재산이야. 재혁 씨는 존재도 몰라. 근데 매각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알게 될 수도 있잖아.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매각 대금은 법무사님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오빠 법인 쪽으로 잠시 맡겨둘 거야.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법인으로? 응,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돼. 일단은 숨겨야 해. 도윤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하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손해봐도 웃어넘기던 아이였죠. 그런 서진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서진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00억? 그 돈이 도윤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톡 알림이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재혁이었어요. 어디야? 전화 받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야, 무시하지 마. 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틀 전에는 나가라고 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집에 오라니요. 아마 집안일이 안 돌아가서 그럴 거예요. 12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본 남자가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연락할 이유가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부부잖아. 서진은 비웃었어요. 부부? 나보고 꺼지라고 한 사람이?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래, 뺨도 흥분해서 때렸고, 전화기 너머로 재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보내줘. 사인해줄게. 뭐?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야, 잠깐만, 그건.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도윤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재혁이었어? 응. 뭐래? 집에 오래, 부부잖아 그러면서. 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쫓아내놓고? 진짜 뻔뻔하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뭘 하긴 새 인생 사는 거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억 있으면 뭘 못해? 사업해도 되고 건물 다시 사도 되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혁 씨 회사 거래처가 어디였지? 오빠가 인테리어 하면서 아는 데 있었잖아.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대형 쇼핑몰? 거기 내가 작년에 인테리어 했는데. 담당자 소개해 줄 수 있어? 도윤이 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서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나 빈털털이 아니거든. 이제 더 이상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일주일 후 서진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소개해준 쇼핑몰 담당자와의 미팅이었죠. 한서진 님이시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쇼핑몰 입점 담당 이사 박준영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 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도윤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입점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할 생각이에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이사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네, 1층 메인 구역으로 부탁드려요. 박 이사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마침 1층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어요. 서진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대표님한테 대강의 사정 들었습니다. 구제역 대표 회사가 저희랑 거래하고 있거든요.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그쪽 서비스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잘 됐네요. 며칠 뒤 제역의 회사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쇼핑몰 측에서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였죠. 제역은 황급히 박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구 대표님, 저희도 사업이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왔거든요. 더 좋은 조건이요? 누가요? 한서진 씨라고 아시죠? 제역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서진이가요? 네, 30억 투자하시면서 1층 메인 구역 가져가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제역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억?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죠?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제여가, 너 서진 이년 만났어?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 친구 딸이 그 쇼핑몰에서 일하는데 서진이가 거기 큰 손으로 들어왔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년이 돈이 있었어.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제역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 동안 밥이나 축내는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있는 거래요? 몰라. 근데 30억을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그 이상은 있겠지.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야. 재산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어머니, 그건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재산 분할 다시 해야 돼. 하지만 제역은 알고 있었어요.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서진이 가진 돈은 단 한 푼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서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제역과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아, 제역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12년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고 손찌검까지 해놓고요. 제역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빈털털이 데려다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 빈털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근데 왜 숨겼냐고요? 돈이 있는 걸 알았으면 돈만 보고 대했을 사람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재산분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당신 돈 안 받을게요. 서진아, 대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서진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 오빠였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수고했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이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고맙긴 밥이나 사. 전화를 끊고 서진은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0억이 아니에요. 서진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반전이 찾아올 거예요. 서진의 선택이 속 시원하셨다면 사이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고구마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